아들을 위해 정성골산 도시락이 군홧발 아래 처참히 짓밟히고 Excuse me. 온갖 수모숙에서 짐승처럼 부대 밖으로 끌려나가던 평범한 중년이었어. 그녀가 낡은 외투를 벗어 Excuse me. 던지는 순간 어깨 위에서 서슬퍼렇게 빛나는 별 세 개의 견장이 부대 전체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차장.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썩어빠진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숙청의 서막이었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을 예는 듯한 바람이 훈련장을 휘감했다. 흙먼지와 뒤섞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이등병 윤태영의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20회를 넘긴 청춘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무게 그 자체였다. 완전 군장을 갖춘 채 이어진 각계 전투 훈련은 그의 마지막 남은 체력 한 방울까지 쥐어졌다. 문제는 훈련 막바지에 발생했다. 위태롭게 엮인 외나무 다리를 건너 던중 순간 발을 헛디딘 태영은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왼쪽 손목이 땅에 처박히는 순간 뼈 마디가 뒤풀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온 몸을 꿰뚫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에게 다가온 것은 의무병이 아닌 선임인 강병장이었다. 야, 윤태영, 또 엄살이냐? 겨우 저 높이에서 떨어져 놓고 강병장의 눈에는 일말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은 거야 경멸만이 가득했다. 태영은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했다. 아닙니다. 손목이 정말 이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 훈련 끝나고 진지보수 작업해야 되는 거 몰라. 매놈 하나 때문에 전체가 쉴 순 없잖아. 까라면 까분 말 말고 일어나. 강병장의 명령은 법이었다. 태영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통증을 억지로 삼키며 일어섰다. 절투기며 혹은 부러진 날개를 필사적으로 파닥이는 어린 새처럼 그는 선임들의 뒤를 따라했다. 이어진 작업은 삽질과 벽돌 나르기였다. 왼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른손만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삽자루를 줄 때마다 벽돌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손목에서는 불에 된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다. 그의 고통을 모를 리 없는 강병장은 오히려 즐기는 듯 했다. 틈만 나면 다가와 더 빨리 움직이라며 등을 걷어찼고 동기들 앞에서는 정신력이 빠져먹은 패급이라며 고공연히 모욕을 주었다. 태영은 그저 이를 악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저항은 더 큰 폭력과 고립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짧은 군 생활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작업이 끝난 저녁 태영의 손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충충 부어올랐다. 보라색 몽이 퍼지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무뎌졌다. 의무실에 찾아갔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경험 많은 군의관이 아닌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장교였다. 그는 태영의 손목을 대충 몇 번 눌러보고는 파스와 진동제 몇 알을 던져주며 말했다. 인대가 좀 놀란 것 같군. 이 정도 가지고 훈련 빼먹을 생각은 하지 마. 매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동제는 무용지물이었고 손목은 심장이 하나 더 달린 것처럼 쿵쿵 울리며 쑤셔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좀먹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어린 적 부모님을 여인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이모 박은하였다. 세상에서 각연 따뜻하고 강인했던 사람. 그는 이모에게만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태영은 용기를 내어 중대장에게
면을 신청을 보고했다. 중대장은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물었다. 면은학 이유는 손목 부상이 심해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뗀 중대장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는 태영의 통통 부은 손목을 흙을 쳐다보더니 코와스을 쳤다. 윤희병, 군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하나. 그깟 통증 가지고 엄살 부리기는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아서 쪼를 엄마한테 이르려고 정신력이 빠져먹었군. 보고할 가치도 없다. 당장 돌아가서 맡은 임무나 제대로 해. 중대장의 말은 비수처럼 태영의 가슴에 박혔다. 엄살 정신력, 엄마. 모든 단어가 그를 난도질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례를 하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중대장의 마지막 한 육설이 들려왔다. 그는 마지막 희망에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철저히 고립된 섬이며 자신은 그 섬에 갇힌 조난자였다. 며칠이 흘렀다. 태영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손목은 굽히고 편한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밤마다 이어지는 통증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선임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작업에서 열외되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는 고문관 장애인이라는 나아인이 찍힌 채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부대 정문으로 날고 작은 국산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위병소를 지키던 부사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차를 세웠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위병소 근무자에게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등병 윤태영 묘왔습니다. 바로 박은하였다. 위병소 책임자였던 황하사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권태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윤태영 이병 말이니까 묘를 신청받은 법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그럴 리 가요. 아이가 아파서 제가 꼭 좀 봐야겠습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황하사에게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귀찮은 민원일 뿐이었다. 그는 더운 목소리를 높였다. 규정상 사전 허가 없는 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건 뭡니까?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황하사는 은하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은하는 가방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싸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허, 이 아줌마가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순간 황하사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은하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은하가 놀라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 하자 그는 작심한 듯 가방을 발로 걷어찼다. 이런 건 부대 위생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가지고 돌아가시란 말입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 가방이 흙바닥으로 나링그렀다.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도시락통 하나가 열리며 붉은 김치 국물이 흙먼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정성스럽게 부친 계란말이, 몇 초 각과 소시지 볶음이 흙탕물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그 순간 시간을 멈췄다. 은하의 시선은 흙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에 고정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픈 조카를 먹이겠다는 일년 하나로 만들었던 음식이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한 차각이 들 정도였다. 황하사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태어난 척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우려 했다. 뭘 봅니까? 말리, 이거 치우고 안 돌아가면 상부해보고 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당신 방금 당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잊고 있던 낡은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마치 봉인되었던 무언가를 해방하는 의식처럼 그 움직임은 느리고 장중했다. 외투가 어깨 아래로 스르르 흘러내리자 안쪽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났다. 흙먼지 날리는 위병소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각자 폐에 반드시 다려진 짙은 녹색의 정, 그리고 그 양쪽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군의 최상의 계급을 상징하는 별 3개가 서슬퍼런 빛을 박아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박은하 대장이었다. 순간 위병소 전체가 정지했다. 황하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경례여, 경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깍닦아도 하지 않았다. 은하는 흙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격렬하듯 내려다본 후 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굳어버린 황하사를 지나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원은 금방 연결되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3글자에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지금 제7보병사단 정문 앞이다. 자네 부대 인권 교육은 서류용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슬퍼런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전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사일의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여했던 부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한 중년 여성의 분노가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비상사일 애니 부대 전체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평화로부터 주말 오후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박감과 혼돈으로 가득 차.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간부들은 다급한 고함과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제7보병사단 창설 이래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긴급 점검 상태가 발령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일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 폭풍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부대 정문 위병소 앞 고요하게 서 있는 박은하 대장이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과 얼어붙은 황하사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부대 안쪽 저 견고한 위계와 부조리로 싸우는 철옹성을 꽤 뚫어보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지내지 않아 그 앵음과 함께 지축을 울리며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의 사단장이었다. 별 2개가 박힌 그의 전투모는 미처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살짝 삐뚤어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은하를 향해 달려와 거의 부딪힐 듯한 거리에서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김철규 상급 부대 방문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박급함과 방혹감, 그리고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의 뒤를 이어 참모장과 주의문사 등 부대 최고 지휘부가 줄지어 차에서 내려 일제히 경례에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박은하는
김사단장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고보다도 무겁게 현장의 모두를 짓눌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김사단장, 예의 장군, 자네는 부모가 자식을 보러 오는데 그 며느를 맞고 가져온 음식을 발로 차버리는 것을 부대 방침으로 정했나.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송고 같은 날카로움이 박혀 있었. 김사단장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겨울거렸다. 그의 시선이 그제야 흙바닥에 흩어진 김치 조각과 바그나의 발치에 놓인 낡은 왼투, 그리고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황하사에게로 향해. 상황 파악이 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조카가 이 부대에 복무 중이다. 이등병 윤태영. 훈련 중 손목을 다쳤는데도 강제 작업을 하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중대장은 엄살 부린다며 면회 신청 보고조차 묵살했다 뜨즈.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자식 같은 아이를 보러 왔더니 이 부대 부사관은 면은커녕 내가 싸온 도시락을 발로 걷어 차는 둔. 이게 칠성 부대의 전통적인 손님 맞이 방식인가. 조카 윤태영 중대장 도시락.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김사단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 땀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상급 부대 방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선 인력은 장성의 분노가 그의 사단 정문을 향해 직격으로 날아와 꽂힌 것이었다. 주의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관련자는 시점, 관련자 첩. 박은하는 김사단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사단장, 지금 이 상황이 일개 부사관 하나의 일탈 행위로 보이나 병사의 정당한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 그를 지휘하는 대대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자네사 지휘부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뿌리를 도려내야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차량들이 위병수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이번에는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차량과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의 민간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헌병대장과 감찰실장, 그리고 의무사령부에서 급파된 군의관 팀이었다. 그들은 박은하에게 격리한 뒤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전을 수행하는 정의 부대처럼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은하는 헌병대장에게 턱짓으로 황하사를 가리켰다. 저자부터 직무 정지시키고 신병 확보에 위병수 근무일지, CCTV 영상 전부 확보하도록 이해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넓힌 아간 황하사의 양팔을 부드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하사는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이라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박은하는 이어 감찰실장에게 지시했. 윤태영 이병이 소속된 중대, 아니 대대 전체를 즉시 격리 조치해 모든 훈련 및 작업 중지시키고 전 인원 대기시켜 윤 이병의 부상과 관련된 훈련 일지, 근무기로, 의무기로 중대장 보고책에 일체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 특히 가혹행위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찰팀이 바람처럼 대대를 향해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박은하는 의무감에게 말했다. 지금 즉시 윤태영 이병의 신병을 확보해서 군 최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해. 자네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 원인과 치료 지원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의무팀 역시 지체 없이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 이 모든 지시는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사단장은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자신의 사단이 외부에서 온 지휘관 한 명에 의해 완벽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박은하는 그제야 흙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흙먼지를 툭툭 털어낸 그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흩어진 음식 조각들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이었다. 아픈 조커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이 짓밟힌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김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사단장, 지금부터 자네는 내 지휘를 받는다. 사단 내 모든 통신망과 지휘권을 나에게 이관하고 사단장실을 합동조사 본부 지휘통제실로 제공하도록.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네는 내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 자네가 얼마나 무릎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었는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란 말이다. 그것은 사단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에 대해 선언이었다. 김 사단장은 예라고 대답할 힘조차 없는 듯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은하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이모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해온 노력한 예전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김 사단장, 이 부대에 마련한 부조리와 악습의 뿌리를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파헤쳐 뽑아낼 테니. 그녀의 선언과 함께 제출 보병사단은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폭풍의 눈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은 뿌리째 뽑혀 나갈 운명에 처해졌다. 윤태영이 소속된 3대대는 순식간에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었다. 대대 정문과 후문은 헌병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모든 전화선과 인터넷망은 감찰팀의 감시하에 들어갔다. 대대장 이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개인 정비 시간도 없이 즉시 생활관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대 전체에 흐르는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나? 아까 헌병들 들어오는 거 봤어? 분위기가 장난 아니던데? 병사들은 불안한 얼굴로 소근거렸다. 그 누구도 사태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무언가 거대하고 잘못된 일이 터졌다는 것만을 직감할 뿐이었다. 그 이각 중대 장실에서는 김태희가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 대대장으로부터 불호령을 받았다. 너 때문에 지금 부대가 뒤집혔다는 고함과 함께 당장 중대 장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윤태영의 면회 신청을 묵살했던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주눅게 후회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고작 이등병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가 비상이라니. 대체 그놈 정체가 뭐야? 그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중주 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감찰실 소속 수사관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김태휘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김태휘, 지금부터 윤태영 이병 부상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건 관련 서류 제출 및 압수 목록이다. 중대 내 모든 훈련 일지, 근무 편성표, 병사, 고충 처리 기록, 그리고 당신의 개인 수첩과 컴퓨터까지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한다. 김태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개인 수첩과 컴퓨터라는 말에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곳에는 온갖 부조리와 허위 보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제 개인 물품까지는. 이것은 사생활 침해, 협조하지 않을 시 공무집행 방해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수사관의 싸늘한 말에 김태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지휘권은 이미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사관들은 중대행정반을 사사치 뒤져 서류 상자들을 봉인했고 그의 개인 컴퓨터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김태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강병장이 동기들과 모야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자신과는 무관한 높은 분들의 문제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야, 봤냐? 아까 사단장 가게 날아왔다며 뭐 대단한 일 터졌나 보네. 덕분에 작업도 안 하고 편해서 좋구만. 그는 윤태영을 괴롭혔던 기억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에게 윤태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태그 포임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안락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강병장, 지금 즉시 감찰실로 출두하라는 명령이다. 행정반장의 박급한 외침에 강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찰실, 내가 왜? 또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굳은 표정의 한 병들이었다. 그들은 강병장을 사실상 연행하듯 데리고 갔. 동기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제야 병사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점검이 아님을, 그리고 그 중심인 윤태영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 꾸려진 합동조사 본부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은하는 사단장 자리 한가운데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옆에는 얼굴이 재빛이 된 김 사단장이 죄인처럼 서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윤태영, 이병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 완료했습니다. 응급 진단 결과 좌측 손목 월상골, 무혈성 근해사 초기 판정,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의무팀의 긴급 보고에 박은하의 미간이 꼼틀거렸다. 월상골, 무혈성 근해사, 단순한 인대 부상이 아니었다. 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어가는 심각한 질병이었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병을 무지와 방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것이었다. 자칫하면 평생 손목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수술 준비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수부액과 전문의를 초빙해서라도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한다. 예의 장군님 박은하의 눈빛에 이체가 서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섬뜩한 빛이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는 김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김 사단장, 자네 부대 의무관은 뼈가 썩어가는 병사에게 파스나 던져주는 게 치료의 전부인가? 죄송합니다. 김 사단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와 몸열감에 온 몸이 떨렸다. 곧이어 감찰팀의 중간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드립니다. 압수한 훈련일지, 대조 결과, 윤태영 이병 부상 당일 안전교육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부상 이후에도 무리한 작업에 동원된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계속해 김대휘의 컴퓨터에서 상습적인 허위보고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의 고충처린 내용은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었으며 이상 없으므로 상도에 보호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1위분위 면허 신청은 구두로 목살라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성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부대의 민낯은 골마 터지기 직전에 종기와도 같았다. 조사는 강병장에게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펄펄 뛰던 그는 동기들과 후임들의 진술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누군가 몰래 촬영해 두었던 폭행 영상 증거까지 제시되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위에서 시키니까 군대라는 게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비겁한 변명은
박은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화상 연결을 통해 신문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헌병대장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강병장에 대한 혐의 단순 폭행에서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상이치 3위수로 변경해서 검토해. 그리고 전음이 말한 위가 누구인지 그 뿌리까지 전부 판에 상이치 강병장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윤태영 한 명으로 시작된 조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번 기회에 묶여두었던 부도리를 털어놓으려는 병사들의 인명 제보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 간부들의 횡령 의혹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의문스러운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다. 박은하는 보고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무능과 방치 아래 폭력과 거짓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구조적인 병폐였다. 김사단장은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든 듯 휘청거렸다. 자신의 부대가 이 정도로 썩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다. 박은하는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좀 알겠나, 사단장. 자네가 지휘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었어. 그리고 그 수장은 바로 자네였고. 그날 밤 제7보병사단에는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과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들의 길고 긴 밤이 이어지고 있었다. 무너지는 거지. 쇠성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윤태영은 하얀 시트 위에 누워 마취해서 막 깨어나고 있었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음이 느껴졌다. 흐릿한 시야가 초점을 잡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과 자신의 곁을 지치고 앉아있는 이모 박은하의 모습이었다. 이모 태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은하는 조카가 깨어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태영아 괜찮니?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어디예요? 나 부대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동대가 손목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감싸여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욕심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병원이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은하의 따뜻한 목소리에 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이모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은하는 우는 조카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줬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강인한 군인이기 이전의 그녀 역시 피부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가족이었다. 미안하다. 더 빨리 와주지 못해서 이모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한참을 울던 태영은 문득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자신이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 와 있을 이모는 어떻게 부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자신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병실에 들어오던 간호장교들이 이모를 향해 깍듯하게 격리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가 어떻게 은하는 조카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정복 상의를 가리켰다. 태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는 세 개의 별. 태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이모가
명절 때마다 수수한 차림으로 와서 전을 부쳐주던 그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설명하자면 내가 어릴 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크고 나선 그냥 평범한 이모로 남고 싶었다. 미안하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고통이 왜 그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사단의 합동조사 본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윤태영 사건을 파고들수록 단순한 부조리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감찰팀은 부대의 보급품 횡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유료와 부식 심지어는 훈련용 장비까지 조직적으로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위병소에서 박은하의 도시락을 걷어찼던 황하사였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듯 보였지만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그를 압박해온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 끝에 그의 차명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에게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황하사, 이 돈 어디서 난 거지? 당신 월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의 혐의가 황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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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사, 황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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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사. 유가족들도 조용한 처리를 원했기에 거짓말 박은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아들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 자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지? 진실을 덮으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야? 박중영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박은하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 아들 유학자금 명세서와 자네 아내 명의로 된 강남의 아파트 등기 부등본이다. 평생 군인 월급만 받은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 이 돈 어디서 났지? 설마 그때 던을 덮어준 대가는 아니겠지? 결정적인 증거 앞에 박주명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인물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고 압력을 넣었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양심을 팔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당시 사단장은 현재 국방부의 핵심 묘직에 앉아있는 현역 3스타 손희원 장군이었다. 근내 막강한 파벌의 수장으로 차기 합참이 장으로까지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개 사단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김 사단장은 자신의 전이마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 거대한 폭풍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워졌다. 모두가 박은하 대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경탄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국군 수도병원에서 회복 중인 윤태영만이 깊은 의문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병실에 혼자 남아 이모가 보여주었던 별 3개의 충격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보고 있었다. 전에는 그저 이모의 막강한 힘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상의 이모는 어떻게 내 부상 사실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내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위병소에 찾아온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타난 사람처럼. 태영은 자신의 입대가 결정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여러 입대 영장이 나왔지만 유독 이모가 남자라면 전방사단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제7사단 입대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저 조커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모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늘 말했지만 태영은 알고 있었다. 이모에게는 자신 말고도 진짜 친아들이 있었다는 건 어릴 적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모의 아들, 자신의 사촌은 이모는 형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지만 태영은 집안 어른들을 통해 그 형이 과거에 군 복무 중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어왔다. 태영의 머릿속에서 흩어져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군에 입대하며 정지시켰던 휴대폰을 이모가 다시 개통해 준 것이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개 키워드를 입력했다. 박은하 대장 아들, 군대 사망, 제7 보병사단. 검색 결과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 해 전 언론의 작은 사회면에 실렸던 반신기사. 육군 모부대 김일병 군생활 부적응으로 자살 추적. 그리고 그 김일병의 어머니 이름이 박은하라고 적혀 있었다. 부대는 바로 제7 보병사단이었다. 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부대, 그곳에 뿌리내린 거대한 비리와 부패의 카르텔, 그리고 그 진실을 덮어버린 자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아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자신의 제7사단 입대는 이모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조카인 자신을 미끼로 던져 넣었다.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태영이 어떤 식으로든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희생이 그녀가 이 부대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것이었다. 도시락이 짓밟혔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분노. 그것은 단순히 조카를 향한 안타까운 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위에서 진실을 짓밟고
승승장구해 온 자들을 향한 수년간 쌓은 복수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박은하의 분노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정의를 위한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조카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정함까지 감수하면서 벙큰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 했던 것이다. 태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슬픔과 경외감이 밀려왔다. 이모가 짊어져온 고통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렸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석어 빠진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모 태영은 나지막이 이모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이모의 칼이 되어줘야 했다. 이 잔혹한 진실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이모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손희원 장군의 이름이 거론되자 군 검찰의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는 군의 최대 파벌의 수장이자 정관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내 그의 인맥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며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박은하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하던 내부 정보들의 입이 하나 둘씩 닫혔고 수사에 협조적이던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전출 명령을 받거나 과거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보직해임. 손 장군 측의 반격은 지교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박은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성 장군의 독단적 수사, 군 지휘체계 흔들라, 조카의 사적 감정으로 군 전체를 마비시킨 박은하 대장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은하의 조카가 윤태영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아들이 과거 해당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교묘하게 이번 수사가 공적인 정의 구현이 아닌 사적인 복수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은하의 강직한 리더십을 칭송하던 목소리들 사이로 그녀의 수사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군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수사를 자제해달라는 미미원 메시지를 휘었다. 합동조사 본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사관들은 거대한 외야박해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대로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손 장군, 라인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헌병 대장이 답답하다는 듯 보고했다. 박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정도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었다. 손희원이라는 거연이 얼마나 단단한 방패 뒤에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수많은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다. 그때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장군님 청와대 비서실에서 오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통령실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형형한 노신사. 그는 현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과거 군의 전설로 불렸던 예비역 대장 출신의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는 박은하를 보더니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장군 잠시 단둘이 얘기 좀 합시다. 수사관들이 모두 나가고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안보실장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군 안팎이 박 장군 때문에 시끄러워. 다들 자네가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흔들고 있다고 들하더군. 박은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은 잠시 그녀를 반히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희원 그놈이 자네 아들 사건의 배우라는 것도 알고 있네. 하지만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지금처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자네만 다칠 뿐이야. 놈의 꼬리를 잡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뒤에 증거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내가 왔네. 안보실장의 말에 박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대통령님의 친서 있어. 박 장군에게 이번 군 부패 척결 누사의 정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이제부터 자네는 국방부 장관의 지위도 받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직부하게 될 것에 누구도 자네 수사를 방해할 수 없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박은하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박은하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안보실장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자네 아들, 내가 아끼던 부하였네. 정직하고 용감한 군인이었지.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험악하게 갔을 때 나도 힘을 써보려 했지만 손희원 그놈의 방해가 너무나 진교했어. 결국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지. 그게 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직접 총대를 맨 것이야.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은하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것은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썩어 빠진 군을 바로 세우려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 새 대통령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고 그러니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자네 뒤에는 나와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이 버티고 있을 테니. 안보실장이 돌아간 후 박은하는 한동안 대통령의 친서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남긴 진실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거목들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수사관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했다. 지금부터 수사 방식을 바꾼다. 손희원 장군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그의 자금줄을 먼저 친다. 그가 손을 뻗치고 있는 모든 방산 업체와 계약 내역을 사사치 뒤져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수사는 날개를 달았다. 군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손희원 장군과 유착관계에 있던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차명 여자와 뇌물 리스트가 속속 발견되었다. 손 장군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박은하 한 명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가 자신을 조여오자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방패들이 하나 둘씩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들은 살기 위해 등을 돌렸고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이 줄을 이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윤태영은 이모의 배려로 당분간 국군수도병원에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모에게 자신이 도울 일이 없겠냐고 물었다. 박은하는 조카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카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넨다. 여기 내 사초형의 군 생활 기록과 일기장 파일이 들어있다.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형을 가장 잘하는 건 가족이니까. 태영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초형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형의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형의 일기에는 군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무언가 부당한 것을 목격한 듯한 암시적인 글들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러던 중 태영은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다. 매월 마지막 주목요일 북쪽 패탄약고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태정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건의 핵심과 연결된 중요한 암호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박은하에게 알렸다.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박은하는 그 문장을 되뇌었다. 별은 장군을 의미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손이원과 그의 세력들이 매월 마지막 주목요일에 페타니아코에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접선을 한다는 의미일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은하는 즉시 최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소집했다. 다음 마지막 주목요일,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낼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거대한 아기 실체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산속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제7사단 관할 구곡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북쪽 패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아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이곳은 부대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패타니아코 주변에는 짙은 어둠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박은하가 직접 선발한 최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도 흔적도 없이 지정된 위치에 잠복하여 패탄약고로 향하는 유일한 비포장도로를 응시했다. 박은하는 조금 떨어진 임시 지휘 텐트에서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열 감지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윤태영이 찾아낸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암호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합동수사단은 즉시 통신 내역을 추적하여 손이원 장군과 그의 측근들이 정기적으로 이 페타냐코 근처에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무기 밀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브로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정황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이원 장군은 단순히 군나 비리를 저지른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폐기 처분해야 할 군의 낡은 무기들을 서류상으로만 폐기하고 뒤로는 암시장에 팔아 옮기는 대규모 무기 밀매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일병은 우연히 그 거래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지휘 텐트의 모니터에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대형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비포장도로를 따라 패탄약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박은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작전 개시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현장 영상을 녹화한다.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특수부대원들은 소총의 야간 조준경을 통해 현장을 주시했다. 패탄약고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거에서 내린 사람들이 암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 3개가 선명한 전투모를 쓴 손이원 장군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여러 명의 장교와 사복 차림의 민간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트럭에서 나무 상자들을 꺼내 탄약고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K의 소총, 수류탄, 심지어는 휴대용 대전 참미사일까지 들어있었다. 명백한 무기 밀매 현장이었다. 박은하는 주목을 불꽃 쥐었다. 수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 죽음의 진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의 실체가 드디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손 장군 측은 무기를 넘겼고 브로커는 돈 가방으로 보이는 검은색 가방,
여러 개를 건넨다. 그들이 막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 할 때였다. 박은하가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진즉. 순간 정적을 깨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페타냐꾸를 비쳤다. 칠흑 같던 어둠이 대낮처럼 밝혀지자 손 장군과 그의 일당들은 방황하여 눈을 가렸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발포한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사방에 잠복해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다. 손 장군은 잠시 방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손의원이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그때 포위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났다. 별 3개의 견장을 단 박은하 대장이었다. 그녀는 손 장군 앞에 멈춰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보았다. 오랜만이군, 손의원. 아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불러야 하나.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박은하라는 것을 확인한 손 장군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박은하 내년이 기억 후. 여기까지. 이건 불법적인 함정수사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함정. 박은하는 코숨을 쳤다. 자네가 내 아들을 죽이고 진실을 덮었을 때 그것은 정당한 절차였나? 자네가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야 할 총부리를 적이 아닌 뒷돈에 팔아넘겼을 때 그것은 합법적인 거래였나? 내 아들은 나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뿐이야. 증거도 없는 소리로 날 모함하지 마라. 손 장군은 끝까지 발뺌했다. 박은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저들을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해도 좋다. 특수부대원들이 손 장군과 그의 일당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손 장군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악했다. 이거나 날 건드릴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은 박났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페타냐코 뒤연의 숲속에서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당 특수부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 장군이 미리 매복시켜 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제 앞에 적들을 모두 제 앞에 박은하가 소리쳤다. 특수부대원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은사를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레이저 포인터가 허공을 갈랐고 총알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박은하는 지휘 텐트로 긴급히 복귀하여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적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들처럼 보였다. 대장님, 적들의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지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작전은 성공 직전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 혼란스러운 총격전 속에서 손의원 장군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대원의 목에 숨겨둔 칼을 꽂고 포위망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손의원을 놓쳐서는 안 돼. 추격. 박은하는 직접 건축을 뽑아들고 그의 뒤를 쫓았다. 숲은 험하고 어두웠다. 나뭇가지의 얼굴이 긁히고 발목을 헛디어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원수,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한참을 추격한 끝에 그녀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서 마침내 손의원을 따라잡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기대 서 있었다. 이제 끝났다. 손의원, 순순히 투항해. 박은하가 총을 겨누며 말했다. 손의원은 피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지 박은하.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박은하를 포위했다.
손희원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여자일 뿐이야. 이 험한 세상은 너 같은 이상주의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박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 뿐이었고 적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괴념과 함께 하늘에서 강력한 불빛이 그들을 내릴 쪼개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손희원과 그의 용병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최신의 공격 헬기 아파치 2대가 무시무시한 기관포와 미사일을 드러내 채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 헬기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사자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상의 모든 표적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지 않을 시 현장에서 모두 제거하겠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휘 헬기에 탑승하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은하의 오랜 동료이자 육군 항공작 전 사령관이었다. 손희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박은하라는 사냥꾼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완벽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등장은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다. 하늘의 포식자 앞에서 손희원이 고용한 용병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은 손에 든 총을 버리고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렸다. 손희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헬기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탈하게 웃으며 주저앉았다. 박은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했지, 이제 시작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난 자의 차가운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손희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자네가 나를 너무 앱봤어. 그리고 자네가 죽인 내 아들도 너무 앱봤지. 박은하는 손희원의 발치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던졌다. 녹음기에서는 조금 전 이 공터에서 손희원이 박은하에게 했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나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뿐이야. 그것은 손희원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벨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박은하의 웃깃에 달려있던 초소형 무선 마이크가 그의 목소리를 지휘의기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타냐쿠에서의 총격전 숲속으로의 도주와 추격. 이 모든 것이 손희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 박은하는 일부러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을 끌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자네가 간과한 게 또 하나 있어. 박은하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번 사건의 목표가 오직 자네 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지. 자네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틀렸어. 자네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진짜 노리는 건 자네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더 거대한 괴물이니까. 손희원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박은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은하는 체포된 손희원을 뒤로하고 지휘 텐트로 돌아더라.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훌륭했네. 박 장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저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을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은하는 손희원에게서 압사한 비밀 장부와 대포폰 여러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지난 수년간 그가 누구와 접촉하고 누구에게 뇌물을 상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꼭대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전직 국방부 장관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이름까지.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다. 박은하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손의원 한 명을 처단하고 아들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의원을 미끼로 군과 전계를 아우르며 수십 년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좀먹어온 거대한 군피와 카르텔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들은 그 카르텔의 비밀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윤태영의 부상 사건은 그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아쇠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카의 희생이라는 비정한 수까지 두면서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적들을 뿌리 뽑으려 했던 것이다. 국가안보실장은 장부를 넘겨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이 자들은 군인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왜곡노들이었고, 이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손의원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제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도 반복되겠죠. 이번 기회에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박은하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안보실장은 고개를 끄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뜻이실 것의 증거는 충분하고 명분도 확실해. 이제 남은 것은 저 괴물들과의 전면전뿐이고는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육군 대장이 연루된 대규모 무기 밀매 사건이 터진 것도 모자라 그 배후에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박은하가 이끄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역 없는 수사를 선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윤태영은 병실 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모가 왜 그토록 비정하고 냉정해져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재활을 마친 태영은 이모를 찾아갔다. 그의 손목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이모, 저 그대로 복귀하겠습니다. 태영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병원이 아니라 이모가 바로 세우려는 군대입니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제자리에서 올바른 군인이 되는 것이 이모를 돕고 죽은 형에게 떳떳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하는 조카의 결심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하고 올바른 아들 하나를 얻은 셈이었다.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태영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맞춰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다. 손의원을 정점으로 한 군납 비리 및 무기 밀매 카르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고 부피한 구시대의 악습과 이를 뿌리 뽑으려는 새로운 시대의 정의가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피고 인석에 선 손의원과 그의 공범들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펀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직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질비한 초호화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부터 교류한 법기술로 검찰을 압박했다. 그들은 박은하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인 함정 수사였으며 강압에 얻어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 밀매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비공식적인 안보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절 펼치면
자신들을 안보를 위해 헌신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법정 내 여론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을 이용해 박은하를 군을 파괴하는 만해로 몰아갔고 그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사적 복수심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은하는 매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그녀는 피고 측 변호사들의 직교하고 모욕적인 질문들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다. 증인은 아들의 사망 이후 손희원 장군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지휘체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박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죽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아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범이 되라 앞에서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손희원과 그의 공범들은 하나 둘씩 혐의를 벗어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장했다. 어느 재판 날 방청석 한쪽이 조용히 술렁했다. 군복을 입은 혹은 이제는 예비하기 든 수많은 군인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희원과 그 일당들에게 과거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그들의 빌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전현직 장교와 부사관 사병들이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박은하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보며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들은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저는 과거 손희원 장군의 부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장군님은 저에게 방산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보급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주임원 사회 명령으로 멀쩡한 군수품을 폐기 처리하고 뒤로는 민간업자에게 빼돌리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김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일병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대 내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간부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합니다. 양심선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손희원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송두리 재흔들어 놓았다.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역전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법정 밖에서 벌어졌다. 인명의 시민들이 박은하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인권 변호사, 전직 판사,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박은하 대장과 군 개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결성하여 무보스로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손희원 카르텔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범죄 행각들을 낱낱이 파헤쳐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손희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매일 밤 법원 앞에서 열렸다. 한편 부대로 복귀한 윤태영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동기들과 후임들을 챙기고 부당한 관행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그의 손목에 남은 흉터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불의에 맞섰던 용기의 훈장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가 속한 삶에 되는 박은하의 지시로 부임한 새로운 지휘가 날의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고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자주 서진 말이 사라지고 전우가 아프면 우리가 지켜준다는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태영은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휴가를 내어 법정을 찾았다. 그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홀로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모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이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마지막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손이 원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고위 장성으로서 사리 사용을 위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부하의 죽음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결과는 압도적인 정의의 승리였다. 손희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들 역시 전원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자의 초라함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박은하를 향해 수많은 시민과 장병들이 환호와 박스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의 영정 앞에,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제야 겨우 떳떳해질 수 있다는 안독함의 눈물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박은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번 노번을 계기로 뿌리 깊게 박힌 군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대통령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녀는 국방부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군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그녀의 칼날은 거침없었다. 가장 먼저 손희원 파벌을 속해 있던 모든 부패한 장성들을 군복을 벗겼다. 연줄과 학연으로 얼룩진 기존의 진급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청렴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두 번째로 군사기밀로는 명목하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군수미 방산 개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했다. 모든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세 번째는 병사들의 인권 문제였다. 그녀는 모든 부대의 전문 상담관, 원입권 교사를 배치하고 지휘관의 평가 항목에 병사 인권 신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군대에서 영원히 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은하의 개혁은 군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변화를 환영하는 젊은 장교들과 사병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적인 장성들과 군 언론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사사건건 박은하의 개혁에 발목을 잡았다. 군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발상이다. 지휘관의 통솔권을 약화시켜 군의 전투력을 저해할 것이다라며 비난했고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그녀를 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박은하는 외로웠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젊들과의 싸움에 그녀는 조금씩 지쳐갔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고 내 딸,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는 지금의 엄마를 보며 뭐라고 말해줄까?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곁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조카 윤태영이었다. 어느 더 상병이든 태영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이모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훌쩍 자란 어른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아들처럼 그녀를 위로했다. 이모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신병들은 우리 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편하게 지내요. 다들 이모 덕분이라고 박은하 장군님 하면 엄지부터 치켜드려요. 그래,
물론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는 꼰대 간부들도 많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다들 알아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모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거예요. 태영의 말은 박은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혁이 단지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현장의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개혁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대 가혹행위 신고 건수는 급감했고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군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대 기피 현상마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박은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손의원의 재판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했던 한 젊은 예비역 장교였다. 장군님께 장군님 덕분에 우리 군이 바로 설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역 후 저처럼 군대에서 상처를 입은 청년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저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군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변화의 모습이었다. 계약의 칼날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었고 조직은 큰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박은하는 그 싹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박은하의 군 계약은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저항은 있었지만 변화의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박은하의 집무실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 장군님 면회를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들여보내도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누군데 그러나 손의원 전 장군의 아내분입니다. 박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원수의 아내, 그녀가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은하는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여보내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척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때 사격의 여왕으로 불렸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가 안 되었고 깊은 슬픔과 고통했지 등 평범한 아내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은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머무거렸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은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사무적인 톤이었다. 여자는 그제야 용기를 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박은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남편이 그리고 제가 장군님과 아드님께 지은 죄를 평생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죄드리지 않으면 제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분노, 연민, 그리고 허망함. 일어나십시오. 저한테 사죄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 남편이 죗값을 치러야 할 대상은 법과 국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는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박은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장군님 아드님의 유품입니다. 제 남편이 사건 이후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박은하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군생활 동안 썼던 일기장 원본과 가족들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꼭이 접어 보관해 온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제 막 돌을 지난 듯한 어린 태영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은하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은하는 사진을 집어든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잊으려 했었던, 아니, 잊을 수 없었던 아들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뼈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철 같았던 여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은 한 평범한 어머니의 슬픔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손이원의 아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남편은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온 공범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제 남편의 죄를 대신해 사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박은하는 한참 동안 아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모든 원망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식혀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손이원의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죄를 통해 아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박은하는 윤태영을 불렀다. 그녀는 태영에게 사촌형의 유품을 보여주었다. 태영은 형의 손대 묻은 일기장과 편지들을 넘겨보며 함께 눈시울을 불렀다. 이모, 이제 형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은 아들이자 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어릴 적 꿈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는지에 대해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만 했던 슬픔을 서로 나누며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애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박은하는 손이원 일가를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불행을 바라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증오로 채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사랑과 정의의 기억을 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죽은 아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남겨진 자신을 위한 진정한 구원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어둠이 짙게 내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은 그렇게 서로를 보도 무며 길고 긴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은하의 군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꾼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그녀의 성공 신화를 다루고 싶어 했지만 박은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원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이들을 찾아 나섰다. 손이원 재판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었던 사람들, 과거 군의 부조리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왔다. 그녀가 찾아간 곳 중 하나는 과거 손이원에 의해 자살로 위장 살해되었던 김일병, 즉 박은하의 아들의 동기였던 한 예비역 병사의 집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자신을 평생 자책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박은하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이웃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그의 작은 옥탑방을 찾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는 박은하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자네 탓이 아달세 그 거대한 악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거야. 오히려 지금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자네가 더 힘들었겠지.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게. 박은하는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박은하의 도움으로 조금씩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한편 만기 전역을 앞둔 윤태영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모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꿈을 찾을 것인가. 그는 이모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은하는 조카에게 어떤 길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처음부터 군인이 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 청춘을 바치면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지. 군인이라는 길은 영광스럽지만 때로는 아주 고독하고 힘든 길이기도 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너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태영은 이모의 말을 듣고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 그는 전역 후 법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군대에서 겪었던 부조리한 경험을 통해 힘없는 약자들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모처럼 총을 들고 싸우는 대신 법이라는 펜을 들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박은하는 조카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박은하도 군복을 벗는 날이 왔다. 그녀의 저녁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행사 대신 그녀가 아끼던 부하들과 그녀의 계약을 지지해 주었던 동료들이 모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저녁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저처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과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을 잊지 말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식을 마친 박은하는 가장 먼저 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들의 묘비 앞에 새로 받은 예비여 군복을 반정히 내려놓고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렸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였는지 모르겠구나. 부디 하늘에서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고 편히 쉬렴. 그녀의 어깨 위를 지르른던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는 자부심과 명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 시대를 바꾼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모든 평범한 어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조카의 든든한 이모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군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군복을 벗은 박은하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범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다. 야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갔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이웃들과 어울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수십만 대군을 호령했던 철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큰 변호는 윤태영과의 관계였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장과 이등병으로 만나야 했던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모와 조카 사이로 돌아왔다. 태영은 주말마다 이모의 집을 찾아 함께 밥을 먹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학 공부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푹푹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다. 박은하는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꼭 저랬을 것이라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태영과 함께 동네 재외시장을 찾았던 박은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과 마주쳤다. 시장 입구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맡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몇 해 전 위병수에서 그녀의 도시락을 발로 찼던 황하사였다. 그는 불명예 전역을 당한 후 사회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곳에 작은 가게를 차린 듯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황하사 역시 박은하를 먼저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사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태영은 그를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모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박은하는 태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지나쳐 과일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사과 몇 개를 주워 그의 상자에 담아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저씨, 이 사과 맛있어 보이는데 한 봉지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황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봉지에 담았다. 그는 차마 돈을 받을 수 없어 손사래를 쳤지만 박은하는 굳이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네요. 사업 번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은하는 태영의 손을 이끌고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태영은 이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박은하는 걸음을 멈추고 조카를 돌아보았다. 태영아,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 한다.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의 냉대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 내가 거기에 돌을 하나 더 던질 필요는 없지 않겠니?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용서가 아닐까. 태영은 이모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 그녀의 그릇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녀는 단순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군인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까지도 보듬을 주라는 진정한 어른이었다. 그날 이후 박은하는 가끔 그 과일 가게에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팔아주었고 황하사는 그녀에게 말없이 가장 좋고 신선한 과일을 골라 담아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화해와 구원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은하는 그렇게 자신의 살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분노가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하고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박은하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입대하기 전 자신의 물건들을 담아 두었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뽀얀 먼지와 함께 잊고 있던 아들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책, 빛바른 사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은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아기 입대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어도 어떤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할 경황이 없어 이 편지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지는 오랜 세월 탓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아들의 정갈한 글씨체는 여전히 선명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엄마 곁에 없겠지요. 먼저 떠나는 부류를 용서해 주세요. 군대에 가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엄마, 제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없었죠. 어릴 적 저는 별을 탄 엄마의 군복기, 그저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철이 들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요. 엄마는 평생을 군인이자 여성으로서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싸우셨죠. 때로는 엄마의 강인한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전우가 되어 드려야겠다고요. 엄마가 짊어지신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들고 엄마가 꿈꾸시는 정의로운 군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군인이 되려 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먼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자 저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무거운 군복을 벗고 평범한 바그나로서 엄마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엄마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영원한 아들 올림. 박은하는 편지를 다 읽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아들은 그녀의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는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 맞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심으로부터 그리고 영웅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부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며칠 후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윤태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이모, 저 오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첫 의뢰인을 만났어요. 돈도 없고 힘들어 없는 분인데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모 아들 아니, 제 사촌은 형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저를 자랑스러워하겠지. 그럼 아주 많이 박은하는 조카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저편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화답했. 보고 있니, 아들아, 내가 남긴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한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남겨진 이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몇 년의 해월이 흘렀다. 박은하는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잔주름이 늘었지만 그만큼의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늠름한 청년 변호사가 된
조카 윤태영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태영은 약속대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특히 그는 군대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장병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에 앞장섰다. 그의 사무실에는 군 인권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모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며 제2의 박은하가 되어 군 개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영은 이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물었다. 이모 후회한 적 없으세요? 평생을 바친 군대인데 조금 더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박은하는 따뜻한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란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 새로운 시대는 너희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지. 늙은 군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터주는 법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어린 윤태영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 아들은 비록 먼저 떠났지만 그의 정의로운 정신은 너를 통해 이어지고 있자니. 그리고 나는 너라는 훌륭한 아들을 새로 얻었고,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군인권 신장에 크게 귀여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박은하 인권상의 첫 번째 시상식이었다. 이 상은 박은하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후배 장성들과 정부가 제정한 것이었다. 박은하는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에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놀랍게도 윤태영 변호사였다. 그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첫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단상에 오른 태영은 상을 받기 전 잠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 군을 만드신 진정한 영웅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박은하를 향해 돌아서 저에게는 이모이자 인생의 스승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의 별개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감은 총칼의 힘이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약자를 보듬는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태영은 박은하를 향해 군에서 배웠던 가장 반다하고 절도 있는 거 수경례를 붙였다. 이모께 아니 박은하 장군님께 받들어 총 그의 선창에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현역 예비역 장병들이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박은하를 향해 경례했다. 그것은 계급과 직책을 넘어선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박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깨 위의 별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명예라는 결코 지지 않고 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으리라는 것을. 차가운 위병소 앞에서 시작되었던 한 여성의 분노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밝히는 따뜻하고 거대한 희망의 불빛이 되더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새로운 시대의 영웅들이 잘 안하고 있었다.